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그동안 3, 4일 정도 걸렸는데 이제 서너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시약이 오늘부터 전국의 선별 검사소에 공급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더 많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만큼 오미크론 감염 사례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곳 선별검사소의 하루 검사자 수는 1,600여 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려면 최대 3일에서 4일 정도의 전장 유전체 분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서너 시간 안에 판별할 수 있는 새 PCR 시약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4시간 이내로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오미크론 확진자의 여부가 빠르게 이제 캐치가 되니까 좀 더 역학조사를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오미크론뿐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까지 5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는 시약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정부는 새 시약으로 오미크론 접촉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를 모두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감염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변이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확인된 사례가 늘어날 수 있겠죠.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 만에 67명이 추가돼 누적 62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는 5,037명으로 어제보다 371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1,145명으로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정부는 한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이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당장은 어렵지만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를 서서히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빠른 감염력과는 달리 가벼운 증세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약화시킬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아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 그다음에 중증 예방 효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바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지나친 기대를 갖는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건 오미크론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종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시 중단된 일상 회복을 내년에 다시 추진하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 거리두기와 일상 회복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보편적 규제보다는 중환자와 사망자 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과 백신 접종률 등을 평가해 내년 1분기 중 새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시행 중인 방역 패스도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풀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 사망 발생이 현재보다는 좀 더 현저하게 떨어져야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치를 내일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은 4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9시나 10시로 제한한 현행 조치를 2, 3주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연장을 두고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만으로 12살 되는 초등학교 5학년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접종 예약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도 한 달 정도 늦출 예정입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3주 전 50%에 그쳤던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7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2차 접종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명 빼고는 거의 다 맞았을걸요. 안 맞았을 때보다는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이 생긴 거니까. 내년 1월부터 만 12세가 되는 초등학교 5학년생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생 중에서도 생일이 지난 경우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은 1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대부분 미접종자군에서 유증증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감염 예방과 유증증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또 현재 만 17세인 고2 학생들도 18세가 되는 내년부터는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한 달 정도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일부 학부모와 학원단체의 반발 속에 정부가 조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적용 시기와 그리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 계속 조율 중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백신 접종을 하는 2010년생에 대해서는 생일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16살 청소년이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번지면서 전 세계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연일 새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 워싱턴 DC가 확산의 진원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의 증가세를 쓰나미로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광장. 새해 맞이 행사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또 한쪽에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전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은 43만 1000건으로 이틀 연속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공식 통계로 쓰이는 7일 평균 수치로도 하루 평균 27만 7천 명이 신규 감염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급증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인구 70만 명의 도시에서 하루 신규 확진이 2천 명이 넘으면서 오미크론 쓰나미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We wanted to go to the National History Museum and we came there and we saw the line and we actually didn't go. Yeah, because it's not safe. 워싱턴 DC에는 새해를 수도에서 맞으려는 관광객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자 일부 박물관들이 문을 닫기로 하는 등 폐쇄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포함해 4곳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장기 휴장한 데 이어 처음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작년 대유행 당시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중남미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m highly concerned that Omicron, being more transmissible,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as Delta, is leading to a tsunami of cases. 12월 31일은 중국이 우한의 바이러스 사례를 처음 보고한 날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는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의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허가를 담당했던 양평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사업 기한이 연장된 배경, 그리고 이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양평군청,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파란색 박스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연장하는 거하고요. 그 개발 부담금 영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양평공흥지구 관련된 서류하고. 경찰은 오전 9시 30분 수사관 30명을 보내 양평군청 도시개발 관련 부서 8곳과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을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최 씨의 가족 회사가 건설한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달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결제 라인에 있었던 기획가라든가 도시계획가. 최 씨 회사가 시행사인 5개 동 350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 7월 준공됐는데 감사 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입이 8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장모회사가 당초 허가된 사업 시한 2014년 11월을 넘겼는데도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뒤늦게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준공 뒤 부과된 17억여 원의 개발 부담금도 최 씨 측이 2번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자 한 푼도 내지 않도록 감면시켜줬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달 뒤늦게 개발 부담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양평 군수는 현재 윤석열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사업 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었는데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특혜 여부를 확인한 뒤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을 무식한 삼류 바보들이라고 비난하고 이재명 후보를 중범죄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오늘은 공수처장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면서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1일 1 막말로 전략을 바꿨냐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험악해졌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은 과거 좌익, 주체 사상을 배워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색깔론을 꺼낸 데 이어 삼류 바보들이란 원색적 비난까지 했습니다.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독재 정부는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도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놓고 불법 선거 개입에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라며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후보의 강경 발언은 김건희 씨의 사과 이후 반문재인, 반이재명 전선을 강화해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보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티 전략으론 성공하기 어렵다. 이대로면 2002년 대선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범죄자와 어떻게 토론하냐는 태도도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반문 전략은 의미가 없다며 후보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느냐는 쪽에 전략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윤 후보가 막말 폭주기관차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차별화하려고 노력해온 극우 세력과 유사한 막말과 욕설, 분노를 고스란히 후보 자신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윤 후보가 온갖 험한 말로 자기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실용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그리고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 내각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친박 단체들과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고 싶다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언론단체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한다면 정부도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 내각으로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고 말해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통합정부 또 실용내각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 후보는 서해 5도 경비단을 찾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15개 친박단체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의 지지 선언에 윤 후보는 분골쇄신의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을 주도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직접 면담을 기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반면 이준석 당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선대위 쇄신은 필요 없다고 일축하면서 나아가 그런 요구가 악의적 공세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대구의 로봇 제조 공장을 찾아 대구를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 윤 후보는 로봇세 도입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꼭 69일 남았습니다. MBC는 유력 대선 후보를 모시고 정치 현안을 대하는 입장과 주요 정책을 알아보는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연일 강행군이신데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주 튼튼한 그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흐름이 네. 최근 들어 좀 달라졌어요. 자,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시작되지 않았냐는 말씀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상대가 떨어진 측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윤 후보한테서 빠진 지지율이 후보님한테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약간 유보층으로 가 있다가 언제든지 계기가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골든 크로스라고 보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지금 TV 토론을 계속 하자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예, 어떤 입장이신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일을 또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이 돼 보겠다고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후보님이 좀 토론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은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꽤 오래 정치를 그래도 나름대로 했고 근데 이 상대방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술적으로는 좀 앞설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해야 본전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태 같습니다. 유불리보다는 좀 드러낼 기회를 달라 서로에게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최근에 후보님을 향해서 표현이 상당히 격해요. 자, 네.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 정말 어제는 가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별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실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언어들, 분노의 언어, 폭력적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겠다, 청와대 이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된장을 장을 담글 실력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장을 담글 수 있기 때문에 장독대는 남겨둬야 되거든요. 부인이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역할을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그 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후보님의 아드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며 그리고 이제 미혼이란 말이죠. 네. 청와대에서 같이 생활을 하실 건지 당선이 된다면.
제가 자식을 잘 못 키워서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막 걱정,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참 저의 부족함이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미혼 자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깊이 생각은 아직 안 해봤고요. 어쨌든 본인들과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나이도 지금 30은 이제 곧 넘어가기 때문에 뭐 스스로 책임지는 길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마치 제3자처럼 논평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제3자처럼 잘못했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라고 사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좀 많은 세부적인 변화들을 좀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층수 규제나 아니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추가되는 부분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공급량을 늘리자. 또 예를 들면 신규 택지도 좀 발굴하자. 근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면 즉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 주자. 그 탈출할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구상으로 내놓으신 공급 대책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 이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인선 또는 경인선 1호선 또 고속도로 이런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부를 공급하고 이런 뭐 용산 부지의 일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성남공항이나 김포공항도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단계인데요. 검토해 보자. 네, 저희는 이제 공급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좀 강도를 좀 조절을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표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전통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단적으로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어떤 겁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당신들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바꾸라고 하는데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조적이기보다는 유연해야 되고 그 핵심적인 기준점은 국민 우선, 국민 중심이라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 지향들이 저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하면 이제 기본 시리즈 아닙니까? 여론에 밀려가지고 너무 이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냐?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원 문제가 따르고 또 국민들께서 좀 반대하는 길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소득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때 시행을 할 텐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텐데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동의하시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후보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부부 통신조회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 두고서 지금 뭐 사찰이다 이렇게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수처는 자기가 관할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초 자료를 법에 따라 수집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그걸 사찰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아마 윤석열 검찰이 했던 예를 들면 통신 자료 조회는 제가 연간 수백만 건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절망하지만 내년부터는 희망을 만드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쪼록 건강 관리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대선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였습니다. 네.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면서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서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도 여당 의원도 대상이었다면서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 때에는 280만 건을 조회했다고 반격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소속 의원 80여 명이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공수처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 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전화번호들이 누구 것인지 알아보는 적법한 절차일 뿐 처음부터 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사찰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만 갖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게 사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회 결과 공수처 검사, 여당 의원, 심지어 박지원 국정원장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검사 시절엔 통상적인 가입자 조회일 뿐이라고 말했다며 야당 주장을 되받아쳤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면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군지 가입자 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찰이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통신자료를 조회한 282만 건은 뭐냐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280만 명의 국민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가 당하니까 사찰이고 그때는 괜찮아. 이 전형적인 내로라는 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건수가 워낙 많은 탓이라고 재반박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까지 조회한 건 공수처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피의자와 통화한 기자, 그럼 기자의 가족은 그 가족이 피의자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한 단계 건너가는 건 어떻게 설명하죠? 민주당도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엔 동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원영장을 의무화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 새누리당이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특별 사면 결정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정에 석방됩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보니 실제 출소 장면을 볼 수는 없는데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시점은 오늘 자정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17년 3개월의 남은 형량을 면제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병실 안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증을 교부하면 법무부 교정 직원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석방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그 진단서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할 당시 등등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더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임기 중 탄핵이 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만큼 경호만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무부 인력이 떠난 자리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 인력이 대체합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5년이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일단 내년 3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퇴원 후 머물 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삼성동 사저를 팔았고 내곡동 사저는 검찰이 추징금 등 징수를 위해 압류한 뒤 9월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측근들이 새 거처를 구하는 중입니다. 석방을 앞두고 병원 앞에는 환영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화 한 수백 개가 세워진 반면 사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등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오늘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건물 외벽을 뚫고 20m 아래로 추락해서 도로 위에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숨졌고 길을 지나가던 사람 등 7명이 다쳤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건물에서 차량 한 대가 튀어나와 그대로 도로로 떨어집니다. 커다란 폭발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나온 택시는 도로 중앙선 부근에 떨어진 뒤 한 바퀴를 돌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부서진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 튀고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먼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트 아래쪽 인도에는 주차장 외벽에 부서진 잔해가 폭탄 터지듯 떨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떨어진 차량은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과 보행자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자가 숨졌고 보행자 2명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엄청 소리가 크고 저도 엄청 놀래갖고 차도 몇 대 찌그러지고 차가 양쪽 사이 가운데에 딱 떨어졌거든요. 택시가 뚫고 나온 건물 외벽은 주차장 출구 방향이었습니다. 경찰은 출구를 찾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택시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직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전 안 하고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그 벽을 뚫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건물 외벽은 택시에 의해 힘없이 뚫려버렸습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서는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들이받아도 견딜 수 있도록 벽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마트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택시의 과속은 물론 주차장 부실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오늘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광부의 증언입니다. 일본이 군함도에 이어서 또 다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걸 추진하고 있죠. 강제 동원의 기록들은 물론이고 광산 노동이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했는지 증언들이 남아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런 참혹한 기록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200여 명. 조선인 숙소의 입소자 기록과 담배 지급 명부 등에는 한국 이름이 빼곡히 실려 있고 패전 후 귀국한 조선인 1,140명의 임금을 체불해 공탁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강제 동원 이유도 노골적입니다. 사도광산은 폐병인 규폐증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일본인 노동자 중 규폐증을 앓는 사람이 많아 채광량이 여의치 않아서 조선인을 데려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인은 주로 채굴과 운반, 기둥을 세우는 갱내 작업에 투입됐고 일본인은 대체로 지상에서 일했습니다. 危険な労働は日本人ではなくて朝鮮人にさせるという方針があった。校内労働はほとんど朝鮮人というふうにはっきり書いてあります。 가혹한 노동 탓에 광산을 탈출한 조선인도 많아 1940년부터 43년 사이에만 148명, 전체 15%가 도주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사도 광산에서 일했던 임태호 씨. 생과 사의 경계에선 하루하루가 공포였다. 오늘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생전에 생생한 구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광산을 탈출한 뒤에도 평생 폐병에 시달렸는데 끝내 일본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지난 1997년 숨졌습니다. 폐 안에 구슬같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잘 숨 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오래 견디고 억울하게 재산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참혹한 기록을 모두 외면한 채 일본은 19세기 이전에 금, 은을 캐던 광산 시설만을 내년 초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2년째 계속됐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무력 분쟁까지 2021년은 인류가 여러 위협을 견뎌내야 했던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첫 번째 순서는 임소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작은 몸, 울 힘조차 없는 아기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엄마는 약 한 알조차 살 형편이 못 됩니다. توانایی نداریم کمکش کنیم میالی 1000 فعلا یک نقطه دعوا شده توانایی تداویش نداریم نمیتونیم تداویش کنیم.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5세 미만 어린이는 300만 명.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국제 원조가 끊기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면서 당장 한 끼를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생계를 위해 생후 20일 된 여자 아기까지 남자들의 결혼 상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ولی اما ترسم شوهرم کلانه میخواستم خود از اینا زندگی کنم. 지난 10월 단돈 260만 원에 55살 남성에게 팔려간 9살 소녀 파르와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까스로 구출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Children are being pushed to take desperate measures, including the marriage of children to ensure their survival.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죽음이 일상이 된 미얀마. 포탄을 피해 떠도는 공포의 나날 속에 끼니를 챙기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မြေကြီးပေါ်မှာလည်းကျမတို့အဆင်ပြေသလိုတာပေါ်လင်စားတွေခင်းသိရတယ်တကယ်နောက်ဆုံးကျတော့ပြောဖြစ်သွားတော့အရေးကြီးဆုံးလိုအပ်တာတော့ရိတ်ခါလို့ပဲကျမတို့ပြောရတာပေါ့နော်ဒါတနေရာတွေမှာတော့ဖြစ်နိုင်ပါတယ် 군부의 무차별 공격 속에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숨졌습니다. 분쟁을 피해 기나긴 여정에 오른 사람들. 목숨을 걸고 도착한 국경은 또 다른 분쟁의 현장이 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23만여 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천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2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전 세계 23개국 9,910만 명에 달합니다. When there's a humanitarian, women and children are often harmed, can be more likely to suffer the violence that happens to civilians.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유엔은 2021년 인권 위기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마도 4등 열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메달과 성적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도전 자체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문화. 이명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메달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매 경기 명승부로 4위에 오른 여자 배구도, 한국 다이빙 역사를 새로 쓴 바람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높이뛰기 우상혁도, 메달은 없었지만 마음껏 기뻐했고 도전 자체를 즐기는 모습엔 뜨거운 격려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요. 진짜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저희는 무조건 믿고 있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전과 확 달라진 이런 분위기는 당찬 10대 선수들의 약진도 이끌어냈습니다. 나설 때마다 한국 기록을 경신하고 아시아 신기록까지 작성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로 발돋움한 황선우. He's faster than me when I was 18, so he's got it. 올림픽 2달 뒤엔 국제 무대 첫 금메달을, 그리고 또 2달 뒤엔 메이저 대회 첫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It feels so good race, and I did a world champion 200-meter freestyle. I'm so very happy now. Ladies and gentlemen, give it up for Hwang Sun-woo! 소리 질러! 탁구 신동 신유빈도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방호복 공항 패션과 특유의 파이팅으로 올림픽에서 유쾌한 신선함을 안겨주더니 역시 2달 만에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얻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의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하루 만에 찾아온 한파가 폭설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간 눈 상황을 보시면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 내린 거에 비해서 눈의 강도는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 사이 꽤 많은 양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에 최고 7cm, 충남 서해안과 경상도 내륙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또 이미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울릉도에도 최고 20cm가량의 눈이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한파는 내일 더 심해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대관령의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 대구와 광주 2도에 머물겠습니다. 세미 한파는 새해 첫날인 토요일까지도 강한 세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